재보충 질의는 3분으로 할까요? 네. 희망하시는 위원님으로 할까요? 질의 순서대로 돌아갈까요? 다 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조배숙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예. 지난번에 캄보디아 사태, 네, 주로 청년층이 연루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특히 지방대 대학생, 비수도권 청년층의 그 가담 정도가 그 숫자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점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청년 실업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쉽게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유혹에 넘어가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이 청년들한테 어떤 기회 사다리를 제공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장관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가담자, 피의자도 될 수 있고 또 피해자도 될 수 있는데요. 그 지역별로 한번 그를 좀 통계를 한번 좀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권 그리고 비수도권 피해가 집중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 때 정말 이게 청년 실업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외 범죄 조직에 그 밥이 되어서 이렇게 피해를 본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청년 실업의 문제의 심각성을 여기서 또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네. 검찰에 송치되면은 네. 출신 지역별로 좀 분류해보고 또 의원님 지적하신 면들 예, 그리고 그런 점도 지금 위험에 두고서 아직 지금 준비해 캄보디아 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관련자들이 지금 다 이제 뭐 수사되거나 이러진 않은 상황이니까 수사에 네. 좀 속도를 좀 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장관님, 제가 보니까 지난번 언젠가요? 법무부 그 국감할 때 10월 14일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자꾸 뭐 내란 동조당이다 뭐 이런 공격을 해왔는데 그때 장관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뭐 내란죄 동조인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청구하셨다고 아니라 뭐 그런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가 그랬을 겁니다. 뭐. 그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검에서 뭐 또 그런 식으로 네. 뭐 정당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뭐 증거들이 드러난다면 뭐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자, 그때 이제 뭐 조건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7월 9일 날 그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 본부가 네, 그렇게 하십시오. 1분 더 넣어드리세요. 그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 본부가 그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하는 그 서명 접수한 거 아시죠? 115만 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언론 통해서 들었습니다. 언론 통해서 들으셨어요? 아니, 예, 법무부에 접수를 했다는데요? 예, 지금 접수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때는 115만 명인데 지금은 14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사유를 잠깐 더 띄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유를 보면은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권력 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동의 침해 활동 이 부분도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차원에서는 뭐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떤 입장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청원이기 때문에 주로 뭐 정책에 대한 제가 청원서를 정확히 사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의견을 알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을 때 사실 이거는 뭐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 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네, 형사소송에서 행정처장님, 예. 형사소송에서 예. 전자기록이 합법화된 거는 예. 올해 10월 10일입니다. 그죠? 형사 전자소송 시작되는 게 올해 네. 10월 10일 네. 수사 개시 사건부터 네, 시작되는 걸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종이 기록만 합법이고 전자기록은 불법. 그래서 사실상 증거 자료로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이 종이 기록을 읽어야 합법적인 증거재판주의에 있어서 그 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자기록을 읽었다면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단지 읽었다 안 읽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복사해서 볼 수도 있고 전자기록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근거해서 증거로 인정을 하고 그런 판결을 했다면 이게 불법이다 이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당시에 만약에 전자기록을 읽었다 그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전자기록을 대법원에서 읽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자사보나 명령이 시범시행 법원이 아닌 데서 다른 법원, 시범시행 법원이 아닌 곳으로 이송을 되면 전자사보나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에 근데 대법원은 시범화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것을 대법원이 보면은 이것은 이 규정 지침의 위반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전자기록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도 불법이고 또 전자기록을 읽었다 해도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의원님 법조인으로 이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이제 그 형사 소송에 있어서는 종이 기록이 원본으로서 종이 기록만이 증거 능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형사소송 종이 기록에 있어서도 그걸 복사를 해서 보는 그 부분이 이제 그 복사한 내용은 증거 능력은 없지만 그걸 편의상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는 이제 동일한 논리로 형사 기록을 갖다가 사본화했을 때 보는 것은 결국 사본한 기록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의 편의적 보조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제가 종이 기록을 사본을 읽는 것이 불법이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자기록이 당시에는 대법원이 전자 시범화 법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 그 전자기록이 이송이 되면은 그것은 취소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자기록을 형사재판에서는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뭐 정보화실이 또 전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그 앞으로 이제 취소된다는 것은 이제 새로 이걸 갖다가 시범법원 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사본화를 할 의무가 없다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 기존에 이루어진 이제 사본화 기록을 보는 것조차 그것이 이제 보는 것조차 이제 불법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해석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1분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전자사본화 명령 사건이 시범시행 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그 전자사본화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는 합법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시범화 법원이라 전자사본화를 했지만 이것은 사본화 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그 고등법원의 전자사본화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처장님의 해석은
이 법령의 규정에도 명확히 다른 해석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위원님 워낙 이제 전문가로서 제가 평소 존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 혼자 해석이 혹시 잘못됐나 싶어서 우리 행여처 이제 심의관이상 그리고 특히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보화실에 다 검토를 맡겨봐도 동일하게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으로 사본할 의무가 없다는 거지 보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1심, 2심에서 이제 2심, 3심으로 올라간 상소되는 그 이제 상소의 경우는 이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어떤 경우로 보거나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물론 이제 위원님 같은 해석이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것도 로직하다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그 조문의 어떤 내용이나 그리고 경위나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면으로 보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 이제 종이 기록을 사본해 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미 이제 사본화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법원 행정처장님, 예, 그 성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되죠? 공감합니다. 네,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예. 근데 성폭력 무고도 명백히 증거로 밝혀지면 그에 걸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무고한 내용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면은 아무래도 그 무고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고, 만약에 무고한 내용이 굉장히 무거워서 그 내용만으로도 상대방이 구속돼서 중형이 선고될 만한 내용을 무고했다면 그 처벌 기준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가벼운 죄를 이제 허위 고소 무고하는 경우와 무거운 죄를 허위 고소 무고하는 경우는 명백히 양형의 차이가 있어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면 이번에 양형위원회에서 무고죄를 마침 선정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반자율이라고 하는데 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양형 기준을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설립해서 저는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은 이제 인정되면은 구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무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통계로 딱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고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예, 그게 성폭력 양형이 예전에 법원에서 너무 가볍다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서 그만큼 또 무고죄도 통계적으로 같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양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취지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PPT 좀 띄워주십시오. 현재 법원은 제가 다 분석하지 못하고 최근에 9건 정도를 분석을 해봤는데 예, 이게 그 무고죄 같은 경우에 무죄 1건, 실형 선고 1건, 집행유예 5건, 벌금형 2건이 나왔어요. 물론 뭐 사안들은 조금씩 다른데요. 예, 무고죄가 인정됐는데 처벌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실형 선고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성폭력 무고 사건인데 증거가 좀 비교적 명백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상황이 전부 다 녹음이 돼 있어서 사실상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인정되고 의외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집행유예는 사실상 뭐 이렇게 수감도 안 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무고한 후에 걸려도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고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막을 수 있는 방어선이 뚫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뭐 지금 양형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법원을 대표하셔서 전체적인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범죄하고 균형을 한번 맞춰보시고 또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 반자율 도입의 양형 기준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 눈높이를 저희들이 양형 기준 그리고 또 일선 형사재판에 있어서 항상 유념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 공감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양위원회에도 전달한 것 동시에 또 잘 아시겠지만 전국 각급 법원에서 매년 수차례에 걸쳐서 양형 토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형사재판 맡고 있는 법원 재판장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혹은 일상적인 정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양형의 어떤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어떤 심사의 이제 그 흐름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무부 장관님, 예. 그 독립몰수제 신속히 좀 추진하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독립몰수제와 관련해서 두 건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전두환, 노태우 등의 헌정질서 파괴 사범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두 번째가 그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사범에 대한 독립몰수 법안입니다.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실무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법안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나름의 내용이 좀 탄탄하고 빈틈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뭐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뭐 공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법무부 실무자들이 좀 관심 갖고 살펴주고 의견을 좀 미리 좀 달라고 한번 동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도 적극 예.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형사사법 공조 회신율이 그 34%에 작년에 불과했던 걸로 많이 비율이 떨어져가는 걸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또 마약 사범, 또 그리고 온라인 도박 사범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좀 국제사법 공조가 활성화돼야만 범죄 수익 환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보니까 국제형사과의 실무 담당 인력이 4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 국제 수사 공조 강화할 수 있도록 좀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 독립몰수제 효과도 더 커지지 않을까. 예, 저희가 좀 동남아 국가들하고 예, 사법 공조를 하려고 좀 다양한 그 차원에서 지금 규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란을 선동한 사람들이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영치금을 벌어들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범들 내란 선동하는 사범들이 넣어주는 영치금을 약 3억 가까이 이렇게 벌어들일 정도로 영업적인 이익까지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어떤 그 내란을 사실상 선동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하는 파렴치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형집행법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란 외환 사범, 반란 사범, 또 집단 학살범 이런 사람들은 그 월 400 이상을 영치금을 수령을 못하도록 어떤 그 형 집행법을 바꿔서 그 교도소 규칙으로 이걸 좀 강화해서 아무튼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그 법안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법무부 그 교정본부의 실무자들에게 좀 물었더니 저 장관님 방침을 받기 전에는 자기들 의견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매우 충직한 답변을 하는 바람에 아직 의견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뭔가 협조를 좀 해주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내란범이 영업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법안 제출되면 저희들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폭력 여성 말씀드렸죠? 네.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머리가 먼저 깨지지 않고 등이 먼저 깨졌답니다. 그래서 살았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죽어가는 여성들에게 조영찬이라고 하는 성매매 검사가 공판 검사였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에게 또다시 제보가 왔습니다. 의원님, 저도
조영찬 검사가 공판검사였는데 상고를 간절히 원했는데 상고를 상고를 해주지 않았답니다. 이게 검사입니까? 예? 성피해 당한 성폭력 피해자가 자기 얼굴을 내놓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간 사각지대 관련한 내용입니다. 강강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약물, 물뽕, 술, 위력, 힘, 협박 등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는데 너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잖아 이러고 무죄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대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정식적으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저희들이 기소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건의 어떤 수사 전체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사가 돼갖고 혐의가 있다고 파악해서 기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상고를 안 해주죠? 1심도 무죄되고 2심 무죄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게 강강 사각지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저희 뭐 억울함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뭐 본인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상고하지 않은 것은 상고죄 상고하셔야 되는 거 관련해서 아닐까요? 정말 엄정하게 저희가 수사가 되고 또 철저하게 공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요. 강간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관련된 검사들이 관련 사건에 공소를 유지한다든가 또는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이것이 안 돼서 다른 건으로 또 요청을 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기소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재정 신청을 고등법원에 부산 고법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관리관 예. 기다렸다가 계엄사령부에 전화를 받았어요. 맞죠? 지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그래서 예.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계엄사령부가 보낸 전화예요. 예.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전화를 6번 합니다. 예, 그래 들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엄사령부에 온 전화에도 전화를 받고요. 반축사더라고요. 현재. 그리고 법원에 전화 받은 쪽도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그 안전관리관들이 밤새워 당직을 쓰나요? 직접 여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나중에 와가지고 그래서 직접 여쭤보시면 아까 다 질의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긴 예비군 사무실이었어요. 법원에 있는 예비군 사무실. 12월 3일 그날 밤 이 사람들이 그냥 나와 있었을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나와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그래도 당직을 쓸 수 있다 생각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저희 답을 주세요.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법원을 좀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렇지 않은 건 도려내시면 좋겠습니다. 도려내야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의원과 전현희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에게 각각 1분씩 더 추가를 해드렸고요. 서영교 의원님은 추가 요청이 없어서 제가 그냥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네,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는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네, 여쭤보겠습니다. 임기 언제까지이실 거죠? 11월 11일까지입니다. 11월 10일이요. 11월 11일.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으셨네요. 한 열흘 남짓.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지금 오세훈 지난 국정감사 때도 한강버스 감사 지적을 해드렸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가덕중공업 관련해서 그 지적을 드렸거든요. 예, 예. 근데 지난 며칠 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새로운 비의혹이 또 나왔어요. 아마 지금 이제 감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덕중공업은 저희들 지금 감사 대상에 빠져 있다고. 빠져 있나요? 예, 예. 그러면 가덕중공업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실 겁니까? 지금 이게
국정감사 이게 국회감사 요구로 들어온 사항이어서 그게 네. 한정해서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요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추가로 한번 검토를- 들여다보시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덕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 국토위 감사 때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민간 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이크루즈라는 민간 회사를 만들었고 주식회사 한강버스라는 민간 합작 회사를 만들면서 그때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도 보니까 출자금 100억 원 중에서 51억을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 SH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크루즈가 49억 제공했다고. 근데 SH가 출자금 51억만 된 것이 아니라 친환경 선박 보증금 47억,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비 232억 등을 제외하고도 876억까지 한강버스에 무담보 대여를 했더라고요. 그 조달금 1,750억 원 중에 69%가 공공자금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민간 합작회사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공공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이 대여금 부분이 빠져 있어요. 지금 빠져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51대 49 합작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이다라는 사업 목적, 그걸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거의 1년 동안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그 구체적인 감사원장님 내용- 잘 예. 모르시죠? 예, 구체적인 도대체 내용은 확인을 좀 감사원장님은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서 누락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때 이게 농해수안이 의결 감사 요구안에도 행안위에서 의결한 감사 요구안도 이게 여기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가 이게 3개월 안에 완료가 되지 않으면 중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25년 2월, 4월 한 번씩 연장 신청을 하고 그 후에 국회에 아무런 보고를 안 하시고 계세요. 이 감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보도 자료까지 내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 존경하는 박지원 원장님께서 가혹하게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본인들한테 유리한 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따같이 보도 자료만 내고, 이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회 보고도 없고 누락시키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3개월, 2개월 해서 이제 5개월 안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한번 연장 사유를 좀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처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이 대여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오세훈 한강버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제대로 된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오세훈 한강버스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들여다보시고 수사로 의뢰하거나 고발해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추가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상훈 사무총장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시간 좀 잠깐 멈춰주시고요. 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총장님, 지난 9월 11일 취임사에서 국회 사무소를 설치하고 연간 감사 계획을 국회와 협의해 수립하며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를 남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사무소 설치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 추진 계획과 일정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연말까지 이 10명 규모로 국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국회 사무소 설치로 인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 투명성이 실제로 어떻게 보장될 것이라고 본인이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와 많이 협의해서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국회가 좀 더 우리 운영이 더 투명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건가요? 감사사항 선정이나 지금 말씀하신 국회 감사 요구사항이 많이 오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이제 감사 계획을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감사 계획을 많이 다시 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미리미리 각 주요 상임위하고 상의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국회 차원에서 뭐 특별히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사안이 있을까요? 국회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라든지 공간 확보 문제도 있고
사무처에서 좀 많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에 협조하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단순한 상시 연락 창구를 넘어서서 국회와 실질적 협의 구조가 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우리 예. 감사원 77년 역사상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관심을 일단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님, 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관련해서 아마 수사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간략히 시간이 없으니 간략히 물어보면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게 2024년 8월 13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사건을 배당받는 공수처 수사 3부에서 이 박석일 전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범죄 혐의가 없고 위증 고발은 공수처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고 이 법사위원들을 무고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현재 이제 저한테 이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자세히 좀 밝히기는 그런데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의원의 그 직무상 행위에 그 면책 특권을 부여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된 회의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차원에서 한 고발이 무고인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보고서는 있을 수 네.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요. 어쨌든 좀 그런 부분 지금 수사 대상인데 그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보고 받았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보고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 주인 검사가 그 퇴직하고 나서 우리 기록에 그런 내용들이 좀 붙어 있어가지고 저로서는 상당히 좀 놀란 부분입니다. 그 어이가 없네요. 만약에 지금 뭐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 중이라니까 나중에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시고 제가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지금 위증했다고 고발하는 것을 무고 혐의를 검토하는 수사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제정신인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부분 또 수사를 받으면서 아니,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고소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국정 수행의 이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걸 무고 혐의를 검토하는 게 그게 우리 헌법 45조에 그 면책 특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지난번 그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떤 위원님들이 공수처가 너무 일을 안 했다, 겨우 6건 기소했다 하는데 이렇게 친윤 검사, 송창진 검사 같이 이렇게 압수수색도 방해하고 수사 자체를 방해한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고작 6건밖에 기소하지 못한 건 아닙니까? 이제 보니까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인력상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는 또 사실. 이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지적한 것을 무고를 검토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충격적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일부러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친윤 검사를 거기다 박아 놓은 거죠. 임명해 놓은 거죠. 의도적이죠. 인권위의 반인권적인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인권 감수성이 없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국가 기능을 파탄시킨 것처럼 공수처도 역시 수사검사를 친윤 검사로 해서 권력 감시를 하지 못하도록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 문제를 지적한 위원을 무고로 수사해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형해화되는 거죠.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임명권자 책임 아닌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하시는데 지금 고개를 끄덕만 하시면 속기로 기재가 안 됩니다, 공수처장님. 지금 현재 그 공수처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굉장히 공수처 법의 취지에 맞게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네. 네, 끝까지 해봐야 아는군요. 네, 끝까지 해봅시다. 밤 12시까지 해봅시다.
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예, 예. 지금 해외 노동자, 계절 노동자까지 제가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농어촌에 가면은 거의 15%가 해외 노동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없으면 농어촌의 생산 활동이 안 되고 또 이분들이 없으면은 소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늘 이 법무부에서 출입관리본부에서 잘 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에서 하는 그런 그 비자 관리 문제를 좀 연구해서 네네. 출입관리본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제가 그 부분에서는 뭐 취임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인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계절노동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유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도적께서는 또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18 배보상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님에게도 질문했었지만은 균형이 맞지 않아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특히 5.18 정신적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소멸돼 가지고 장관께서도 국가폭력에 의거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의 공소시효는 없애야 된다 하는데 행안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절 노동자나 5.18 정신적 피해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기재부 예산 관계가 굉장히 큰 모양인데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더 실세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 실세예요. 행안부 장관이 권한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성호 장관인데 꼭 좀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제가 일단 개별 소송에서 예.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오히려 그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가능한 자제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행안부 장관한테 좀 야무지게 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세가 해야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네.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주도하고 완도하고 네. 영토 분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소위 사수도. 네, 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바다는 완도고 땅은 제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장관님. 네네. 건설업이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크고 특히 그 지역 경제 발전 또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 산업 아닙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건설업계 그런데 요즘 이렇게 고령화, 청년층 기피 이런 현상으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주택 공급도 그렇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이런 사업에 이런 건설업이 많은데 바로 이런 숙련된 기능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 불법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데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우리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E73 그 비자 아시죠? 예. 예, 그 건설업계에서도 요거를 좀 요청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뭐 의원님 지적 뭐 정확하신 거고요. 지금 뭐 국토부하고 좀 산업부하고 저희들 논의 진척 중에 있고요. 또 산업계에서도 많이 지금 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건설업 주시기 바랍니다. 직종의 예. 그 일반 기능 인력에 예. 대한 비자 도입 문제는 저희가 어떤 적극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법제처장님, 우리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 또 이렇게 처벌 이런 게 강한다는 그런 내용이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예. 이렇게 건설업 분야 이런 데는 또 아주 불가피한 명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 만능주의보다는 이렇게 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주 위주의 제도 보완으로 좀 한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저희 그 부분에 관심 갖는 게 고용노동부의 그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는. 예, 너무 처벌 만능주의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예. 제가 그러면 사퇴하라는 말은 좀 제가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관객위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5개월이 돼갑니다. 예, 저는 이제 5개월 돼가고 오늘 또 에이펙 기간이고 그래서 좀 덕담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 지금 3특검이 가동하고 있고 또 우리 장관님은 또 이제 상설특검을 또 가동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특검 전국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기간에 9.11 해경 사망사고 아시죠? 예, 그리고 또 9월 20일 또 국가 전산망 화재 마비 사태, 또 10월 10일 또 양평공무원 사망사고. 저는 이 세 사고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정말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이 세 사건 다 분석해 보면 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수칙을 지키지 않아요. 수사 수칙 지키지 않고 또 이렇게 또 해경 구조 과정에서 2인 1조 그다음에 상황실 연결 또 여러 가지 또 진상 보고 모든 걸 다 어기고 사건 은폐까지 됐어요. 예, 거기다가 또 양평공무원 사고 이거 특검이 저지른 사고 아닙니까? 자, 이런 잘못된 거 바로 무능하고 정말 기본을 안 지키는 이재명 정부의 5개월 정말 반성을 하시고 우리 정의관님 새로운 각오로 제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오죽하면 민주당 해산하라 14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이재명 정부의 정부의 강요들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헌법 파괴, 상권 분립 파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인생 챙기고 제대로 대한민국의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인생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각오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럽시다. 네, 사회를 보십시오. 어렵게 받았네. 예, 예, 일단 뭐 정장관님 각오를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각오를 새롭게 해갖고 정말 그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그 이전과는 다르게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공직기강도 세우고 오직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봉사하는 그런 공직문화를 만들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바로 선출된 권력이 바로 이렇게 뭐 제일 높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위에는 국민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예, 국민들이 화나시면 그야말로 군주민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이 배를 엎어 뒤집을 수도 있는 힘과 그러한 현실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제발 민심을 잘 받들어 주세요. 예, 우리 천대엽 처장님, 항원 간첩단 사건이 2년 5개월 만에 공판이 됐는데 뭔가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그동안에 석연치 않은 게 많다는 거예요. 제발 휘둘리지 말고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 해주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법부 본연의 역할, 자세, 즉 신속, 충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을 6회 공군을 다 건드리시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현 대법 사무국장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제가 받은 이 연구관 조직도 체계인데요. 예. 이게 공무원 배치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제 이름을 이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수기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인원 배치표라든지 연구관 3명 더 추가하셨잖아요, 올해 2월에. 근데 왜 어떤 인원이 어떻게 부족한지도 이거 성의가 있나요? 이렇게 하시면은
국민들이 어떤 국민이 과연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감출 게 많구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네. 해보겠습니다. 정전 사무국장님, 혹시 저희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 이후에 뭐 질책성 뭐 발언을 듣거나 질책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셨고요. 네. 그러면 위증 조심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현장 국감 과정에서 이 사무국장께서는 분명히 이 28일 날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31일 월요일에 당연히 형사과가 가지고 있던 기록을 연구관실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연구관실에 대해서 신권적으로 갔다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 대법 예규를 보나 여러 법관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봐도 그게 정상적 통상적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무국장은 상당히 질책을 받았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지금 신권조로 갔다 했고 지금 조병규 실장은 이 공동조 심층조로 바로 갔다 했어요. 그러면 신권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층조로 간 겁니까? 신권조 거치지 않고? 제가 31일 월요일 날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재판 연구관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통상 저는 신권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지원 실장님이 제가 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수정해 주신 네,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장님, 그러면 원래 관리재판부의 관리기간이 주어져야 되는데요. 예. 혹시 그 사이에 예규 고친 적 있으십니까? 원래 예규상 관리재판부에서 이 관리기간을 두고 주심재판부와 심리재판부 배당하고 나서 사건 기록이 그 주심에게 갔었거든요. 신권부 배당됐다가 신권부가 이 여러 가지 검토를 신권보고 완료를 하거나 추가 검토 필요 의견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 공동조로 넘어가는 절차가 예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규를 바꿔서 관리기간을 없앴다는 거예요. 전원합의체부터 시작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단 1차 31일 날 신권조로 갔습니까? 공동조로 갔습니까? 모르시죠? 예, 저도 정확하게 사건 기록이 어디로 갔습니까? 형사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그 사건 기록이 신권조로 갔습니까? 심층조로 갔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일반으로 이야기하면 또 아니요, 일반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특별한 잠깐 1분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 아닙니까?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조병규 실장이 누구냐, 정지현 사무장이 누구냐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사건이 다시 새롭게. 처장님, 이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저희를 설득하실 수 없고 국민들도 그걸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권조로 갔는지 심층조로 갔는지 이걸 저희가 자료를 하도 안 주시니까 저희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권도 없는데 다 조사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죠? 처장님. 지원 실장 말씀이 지원 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조병규 실장님. 네. 모르시나요? 처장님? 시간 잠깐만 멈춰주세요. 예, 제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말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신권조로 갔는지 심층조로 갔는지 모르시니까요. 실장님, 네. 이 건 32일 날 형사과에서 가지고 있던 사건 기록 7만 장을 신권조로 원래 통상 예규대로 신권조로 갔습니까? 심층조로 갔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확인한 바로는 공동조 즉 심층조로 바로 간 심층조로 바로 갔죠. 네. 그러면 심층조로 갈 때 그 주심 재판관 누구였습니까? 그때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관리재판부였기 때문에 관리재판 대법관님이 아마 이수견 대법관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물론 제가 이게 예. 그러면 심층조로 갈 때 그 사이에 그 이후에 5월 1일 이후에 대법 예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규는 예, 배당에 관한 예규 그대로 있습니다. 예. 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PPT 좀 올려주십시오. PPT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까 지금 두 개의 집회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관님, 반트럼프 평화 시위하고 반중 혐오 폭력 시위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시위예요.
우리 국민들은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반트럼프 평화 시위라고 하는 것, 지금 뭐 반미 시위라고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에서 과다한 압박을 느낀다는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 집회장 근처에 저도 가봤지만 가서 보니 주변에 지나가는 뭐 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욕설을 하거나 혐오적 표현을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미국인들도 보니까 광화문에서도 저분들이 집회할 때 미국 관광객들이 저길 무서워서 비켜가거나 이런 모습들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애들 데리고도. 안중 혐오 시위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안중 혐오 시위 제가 그거 보니까 언론에 나왔지만 야 이 빨갱이 놈들아, 짱깨 꺼져, 차이나 아웃 이런 말들을 지나가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분들한테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었어요. 네, 뭐 혐오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중국인을 대면 맞을까봐 대만 관광객이라고 표시까지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은 저거는 일반적인 집회가 아니라 완전히 반인권적인 폭력적인 혐오 차별의 집회 모양이잖아요. 불법적 집회. 당연히 국가는 대한민국에 오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관광을 하고 돌아갈 수 있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저런 반중 혐오 폭력 시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구 집단들이 지난번에 뭐 내란 찬성하고 윤석열 뭐 다시 나와라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반헌법적 국가로 만들려고 하더니 이제는 반인권적인 국가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아주 후진국 취급을 받게 하려고 하니까 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뭐 경찰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장님. 네. 제가 감사원 이태원 참사 보고서 나온 거를 대략 이렇게 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부실 감사 결과 보고서가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중에 실제 이태원 관련된 부분은 한 6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참사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이란 표현 자체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감사 결과 보고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마음을 멍들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으로서 가장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내적으로는 유병호 같은 사람이 정상적인 감사가 되는 걸 방해하고 해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유병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으로 사법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하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아팠던 사람들이 아픔이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의 보고서가 나왔어야 되고 원인 규명이 돼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국감장에 우리 공수처장님서부터 다 장관님 나와 계시지만 대한민국은 보면 소시민들이나 서민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소시민들이 자식들 군대 보내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왜 권력 앞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도 높은 나라가 됐고 우울증도 심하고 결혼도 안 합니다. 이 개혁의 과정 속에서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준다는 마음으로 공직에서 정말 진짜 국민을 위한 개혁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나 발언권을 제안하셨는데 회복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요. 이 위원장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편파적이지 않았어요. 말 끼어들지 말을 마십시오. 삼가하세요. 말 끼어들지 마십시오. 질의 시간에 시간 말, 다시 위원장에 대한 확보해 공격을 주십시오. 삼가해 제 주시기 시간에도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이게 야당의 국감권을 이렇게 봉쇄하고 직권남용을 하시고 편파적이 아니란 말씀하십니까? 정성호 장관님. 예.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호소인이란 말씀들을 만들어내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생각이 바뀌셨는지 오늘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역시 또 이것도 그 사정을 잘 살피시고 답변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사항과 달리 특별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하겠다고 합니다. 왜 임명 안 하시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하는지 이거는 꼭 건의해서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도록 하세요. 대통령실에서 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특검을 이제 해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14개나 영장이 기각이 되고 무능한 특검들이다. 또 위선적인 특검이다. 주가 조작한 사람이 어떻게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느냐. 또 강압적인 특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특검이 공수처 압수수색하고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하고 이거 국민들이 보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특검을 해체해야 되는데 상설특검 만드신다고 하니 참 저희가 그 상설특검의 목적도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저희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 사건에 대해서 금전 수수를 했다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사건은 이미 수사를 받았더라고요. 장동혁 당대표가. 그래서 이런 가정적인 말에 정말 노련한 정치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네. 천대엽 행정처장님, 예. 지금 하루 종일 국감 전부터 계속 시달리시는데 결국 이거예요.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그랬다. 두 번째, 그 대법원의 재판은 졸속 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파기환송해서 다시 올라가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 받아야지, 상고장 제출기간 있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있지. 도대체 대통령 선거 전에 후보 자격 박탈이 가능했습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졸속 재판이라고 하는데 상고심은 저도 1분 더 주십시오. 모든 의원들 더 주십시오. 예, 법률심의 취지에 맞게 사건의 성격에 맞게 이제 기록을 검토하는 그렇게. 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률심으로서 연구원들과 이제 유의적 일체가 되어서 기록을 검토했으리라 보고 이제 모든 쟁점들은 이제 전화 판결서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도 결국 전화 판결서를 통해서 그 이제
판결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대법관들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제가 이제 대신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처장님 발언이 제한됩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은 지금 3분 이상 더 쓰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이성윤 의원님 그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졸 이성윤입니다. 행정처장님, 예. 제가 아침에 오후에 그 적시처리 주요 사건으로 어떻게 재판 시스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자료를 주셔야겠는데 자료 안 왔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보죠. 대법원에 어떻게 보고했고. 제가 보고서를 받은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전달해 그걸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주시고요. 제가 대법원뿐만 아니고 고법에 파기환송 사건이 도대체 얼마나 빨리빨리 진행되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건 기록을 받은 경우는 없었고, 그다음에 전압 파기환송 형사 판결일부터 소환장 발수일까지 며칠 걸렸냐 물어보니까 평균 97.6일 걸리고요. 가장 빨리 소환장이 송달될 경우는 15일, 가장 늦게 송달된 경우는 30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상한 사건이고요. 그건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지역 문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주 가정법원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전주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답변했습니다만은 지금 전국에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많이 이제 느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사 사건에 비해서 이제 가사에서 가장 많은 건 탑2 상위 두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전주 가정법원입니다.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울산은 인구도 전주보다 적고 또 가사 사건도 전주보다 1,350건보다 적은데 지금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전주 시민들이 전북 도민들이 사법에서도 소외됐다고 지금 뭐랄까 좀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그 관련해서 한 말씀만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가사 수사관들이 1,600명인데 저희들이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 수사관들이 지금 부족해서 설령 가정법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주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네. 제가 지난번에 전주 교도소가 15년째 10년이 넘도록 착공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주 지방법원하고 전주 검찰청 그 부지에 솔로몬 로파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5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이게 2000년에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 철거 부지 비용 누락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 좀 꼭 추진해 주십시오. 예. 올해 그 예산 논의 과정에 좀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교도소 문제는 제가 언제까지 법무장을 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2005년도에 법사위 국정감사를 안양교도소에 가고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그 당시 핵심이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이건 전국에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130% 가까이 지금 수용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해갖고 교정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최악이고 우울증, 자살률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꼭 해결해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합총장님. 예. 지금 감사 운영체인 TF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가고 있습니다만 약간 뭐 저항도 있습니다. 특히 그 전 정권 표적감사, 하명감사 6건, 그 다음에 간저이전 방탄감사 1건, 7건 조사 중에 있는데 제가 7대 신공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감사원이 인권 친화적으로 좀 변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만드시고 해주시고요. 예. 특히 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수처에서 수사가 3년째 수사하고 있어요. 감사원에서라도 먼저 이 사건이 표적 감사, 그다음에 또 전 정권 인사 찌꺼리 감사, 그다음에 감사위원 주심위원 배제하고 이것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신속히 좀 드러내 주십시오. 예, 조숙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무부 장관님.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는데 동백림 사건, 네네. 재심 사건 진행되고 있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납치와 그다음에 불법 연행, 가혹행위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된 그런 예. 사건입니다. 예. 이거 법무부에서도 이 내용 좀 확인 좀 해보셨나요? 저희가 따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뭐 사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파악을 했는데 그 예. 구체적인 실체 관계는 정확히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서 자기 스스로 과거사를 조사해서 이렇게 인정했는데 지금 재판 중에서는 검찰이 이 부분을 강하게 다투고 있나 봐요. 그래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진실규명의 내용을 부인하며 가해행위를 한 바가 없다라고 다투는 국가가 그에 관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진실규명 결정이 사실상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대 증거를 검찰이 내야 되는데 오히려 피고인 보고 그 증거를 내라. 지금 60년대에 벌어진 사건 당사자들 다 돌아가셨는데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관련 자료들 다 국정원에 있고 검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법무부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뭐 불법 영향이라든가 어떤 가혹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검찰에서 그 당시 어떤 기사 같은 걸 제출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뭐 증거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 객관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보다 좀 실체적 진실에 좀 접근할 수 있게 저희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우리 이제 계속 얘기했던 전원합의체 사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재상고가 됐다고 쳐요. 고등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서 뭐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해서 재상고를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재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이건 이미 우리 전합에서 판결했으니까 상고 이유서 기간 따지지 않고 바로 그냥 재상고 기각하겠다고 만약 기각을 했다 쳐요.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일은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자, 전원합의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직위원이 윤석열 풀어준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가정에서 묻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툴 수 없죠.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저는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님, 네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 보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툴 방법 자체가 없어요. 우리 헌재 사무처장님,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겁니다. 우리 행정처장님은 네. 1분 추가하십시오. 행정처장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몸담고 계시니까.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다르고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하면 다툴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그래서 제가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대법원장이 설마 그랬겠어 하겠지만 이 내란과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내란이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안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용기 내서 위헌이다라고 저항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대법원이 그 저항을 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저항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계엄 해제를 우리가 실패했으면 대법원은
그 비상계엄에 순응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민주당 의원들 다 사형 선고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전부한테 이미 했어요. 전부한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장인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처장님. 네. 예. 아까 대법원도 불법을 인지를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려 했다. 그러는 사이에 계엄이 해제됐다 그러셨어요. 예. 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법원장께서 계엄을 직접 언급한 것은 딱 두 번이에요. 한 번은 1월 1일 신년사 때고요. 또 한 번은 1월 2일 시무식사 이때 딱 두 번입니다. 그런데 PPT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 그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네. 주변이 소란스러우니까 이 시선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이 신문이 지극히 방해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 휩싸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뿐이에요. 자, 그러면 내란이 정치적 갈등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겠죠. 네. 그러면 탄핵이 무슨 사태입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탄핵이 첫 번째는 불성립이 됐고요. 두 번째 겨우 탄핵이 통과됐는데 가결됐는데 그때 함성과 박수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그런데 계엄은 연말 계엄은 어떤 겁니까? 무슨 연말 계엄입니까? 저 12월 3일 계엄인데 국민과 국가의 재앙이었어요. 공포와 불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음 이렇게 마치 남의 나라 일 평가하듯이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장님은 불법 계엄의 유법성 인지가 명시된 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무슨 어디에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신속한 내란 청산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결의가 여기 어디 보입니까? 자, 그럼 다음 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증인은 이 내란의 밤 11시 4분 정도에 박성재 장관하고 전화 지시를 받았어요. 네, 전화를 지시였어요. 전화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네. 박성재 장관이 전화를 했죠, 증인한테. 네, 그렇습니다. 네.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구치소 공간 점검하라 이런 내용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말씀드리기 그 때문에. 즉시 증인은 다시 당시의 김문태 서울구치소장한테 전화를 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는 지시를 내린 바 있죠.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수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증인은 이 11시 30분경에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할 때 참석한 바 있죠. 현재 수사 중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네. 점을 그때 양해해 주시면 3,600명을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수용 가능한 수용 현황 지시도 받았고 전시 가석방 제도 현황 문건도 작성한 바 있죠.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수사 중이라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 의결되고 난 뒤에도 그 10분 후에 4일 새벽 1시 9분에서 19분 사이에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도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라고 지시한 바가 있죠. 죄송하지만 그 부분도 이건 거짓말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수사 영상이 중에 남아있기 있어가지고, 때문에. 네, 수사 중에 있어가지고 답변드리지 못하는 영상이 점을 남아있는 건 사실이겠죠. 수사 중에 있어가지고 네. 답변드리지 네, 못하는 들어가십시오. 점, 예, 죄송합니다. 자, 이와 같습니다. 행정처장님. 대법원장님이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불법 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리고 적법성을 국민께 시전하기 위한 간부회를 소집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아까 신용의 증인처럼 수용시설 점검하는 그런
수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국가의 사법기관이 이 계엄 세력에게 동조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하신 겁니다. 정말 심각한 사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소 매우 소란스럽지만 소란한 가운데 재보충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 그러면 더 이상 소란 행위로 인하여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국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일반 증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질의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 들려요? 위원장님, 혼자서 3배, 4배 얘기하는 게 좋아요? 네? 혼자서 3배, 4배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왜 발언권을 뺐습니까? 자, 지금 국민의힘 교섭단체 위원들께서 소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발언 제한과 발언 제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곽규택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멸칭을 부르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거듭하여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위원장에게도 막말과 반복적인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발언권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꼬라보지 말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경고를 받았고, 신동욱 의원은 곽규택 의원이 위원장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으로 발언권을 정지되자 자신도 정지시켜 보라는 듯이 고성으로 위원장에게 곽규택 의원과 똑같은 막말을 하여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네, 국정감사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오늘 30일 종합국감까지 약 20일간 진행된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작년 24년 12월 3일 일어난 내란과 그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각 부처의 노력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는 아직까지도 12.3 내란을 부정하는 것을 의심케 하는 답변을 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온 국민이 증인이 된 국회 침탈 시도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답변도 나와서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2024년 일어난 12.3 내란 직후 대법원과 법무부를 비롯한 몇 개의 부처는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박성재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윤석열이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으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지시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후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고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된 대기를 명했습니다. 또 과학수사부 검사를 선관위에 출동시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되지 않았더라면 계엄사령부 산하에 재판을 통제받도록 한 계엄법을 검토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탄핵 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예외를
특거듭 적용해 속전속결로 판결로 사법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시원한 답변도 없었고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소, 법관의 재판글의 의혹과 일탈까지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가, 글로벌 위상에 맞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앞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시정하고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내란 세력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죄하고 뿌리 깊게 박힌 저 낡은 카르텔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관련한 입법 및 부대 사항들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견과 국회에 모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감사 임해주신 최재회 원장님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천대여 법원행정처장님, 손인혁 헌법재판소 처장님, 조원철 법제처장님, 오동훈 공수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지원에 휴일까지 반납하고 밤낮 없이 애써주신 보좌진 여러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